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가장 먼저 공격할 목표는 어딜까요? 지난주에 요거해드릴 때는 이 주제를 썸네일로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의 시선을 끌기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젊은 유튜브 선배의 조언에 따라 같은 내용이지만은 헤드라인의 주제를 바꿔봤는데 여러분의 느낌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제가 설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응답하라 1950 대한민국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송료를 포함해 전액을 제가 부담하여 선물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이 책보다도 우리나라 평화체제, 한미동맹 등에 관심이 있는 분께는 제가 공동집필자로 참여한 자립안보와 평화체제 추진전략, 통일을 향한 한미동맹과 국제협력 중에서 선택하신 분께 선택하신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물을 받으실 주소를 공개적인 댓글에 직접 쓰시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 메일, 네이버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전면전을 결심했다면 첫 번째 표적으로 가장 먼저 공격할 목표는 어디일까요? 2010년 11월 23일 포탄을 퍼붓던 것처럼 연평도를 가장 먼저 포격할까요? 아니면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인천시가지나 평택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한 방 날릴까요? 그도 아니라면 70년 전 6.25 전쟁 때처럼 지상군이 휴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할까요? 많은 양상이 있을 수 있지만 김정은이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을 결심했다면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지역에 치명적인 미사일 또는 화포를 일시에 다량으로 발사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가장 치명적인 목표가 어딜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서울과 수도권이겠죠. 예로부터 상대방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의 전차가 사이곤, 지금의 호찌민시에 있는 대통령궁에 진입하면서 남베트남, 즉 베트남 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전을 시작한다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40km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먼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도 전쟁에 대한 대비가 더 빨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대비하고 더 조치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분들의 기본 상식이고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 수도권 방위의 역사와 전쟁 양상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기습 남침을 시작할 때 그들은 동두천과 포천 일대의 38선을 돌파해 공격 이틀 만인 6월 26일 서울을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서울 동북부 남양주 퇴교원 일대의 도로가 막히고, 그로 인해 의정부 도봉구 일대의 도로에서 80여 대의 전차가 뒤섞이는 교통체증으로 3일 만인 6월 28일 새벽 2시에야 미아리 고개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홍일, 이범석, 김석원 등 원로들은 한강 남쪽으로 철수해 전열을 정비한 다음 반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평소부터 북진 통일을 신조처럼 주장해왔던 이승만 대통령, 신성모 국방부 장관, 최병덕 총참모장은 오히려 서울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후방에 있던 부대들을 모조리 서울 북쪽으로 불러들여 동두천과 포천, 의정부 일대에서 결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처음부터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었고, 결국 6월 28일 새벽 북한군 전차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자 150만 서울시민 모두를 버려둔 채 그들만 피난한 후 한강대교를 폭파해버렸던 것입니다. 150만 서울시민은 3개월 후인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과 9월 28일 서울 수복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에 진입할 때까지 북한군의 치하에서 온갖 고초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국군의 전략은 전쟁의 교훈을 거울 삼아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한강 남쪽으로 철수해 적의 공세를 저지한 다음 반격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구와 국가 경제력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을 포기할 경우 전쟁 지속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패망하면서 다음 차례는 한반도 남한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요 얻는 것은 조국의 통일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수도권 방어 기본계획, 일명 녹지계획을 수립해 수도권 방어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에 앞서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주월 한국군 사령부를 해처지 않고 경기도 용인에 배치해 제3야전군 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1973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던 제6강구 사령부를 경기 인천 지역 방어사령부, 일명 경인사로 개편했다가 이어 1975년 8월 1일 수도군단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군단은 예하부대로 여러 부대를 창설하고 개편합니다. 부대 명칭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창설 개편한 부대들은 서울의 강북, 동쪽, 서쪽, 강남, 부천, 용인 등에 배치해 서울 고수방어를 결정합니다. 북한군이 전면 남침할 경우 6.25 당시처럼 서울을 포기하고 철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울 북쪽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북쪽에 알파, 브라보, 차리, 델타 방어선 등 다중의 방어선을 설치해 그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축차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살아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2003년 3월 제2차 걸프전쟁, 즉 이라크 자유작전을 지켜보면서 전쟁의 개념이 홍두리째 바뀐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6.25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전쟁은 지상군이 전차를 몰고 상대방의 방어선을 하나하나 돌파하는 형식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휴전선을 돌파해 서울 시내에 진입하려면 알파, 브라보, 차리, 델타 등 4개의 방어선을 차례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 4개의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발생한 걸프전을 보니 전쟁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미사일로 승부를 결정하는 별들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군, 즉 지상군의 기동이 주도하는 전쟁이 공중전, 화력이 주도하는 전쟁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군도 바뀐 전쟁의 양상에 대한 대비가 시급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서울 북쪽 알파, 브라보, 차리 방어선에 촘촘하게 배치되었던 지상군 병력을 대폭 조정해 화력전 수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 일환으로 1973년에 창설했던 제3야전군 사령부와 기존 후 제1야전군 사령부를 지상군 작전사령부로 통합하였습니다. 이하의 분단과 사단의 조정은 말할 것 없죠. 역시 당연한 조치입니다. 저에게 어떤 원로분이 육군 부대의 통폐합 사례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후 우리 군을 다 말아먹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을 말아먹고 있는지 마는지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실, 즉 팩트를 있는 그대로 감정을 섞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상군 작전사령부, 군단과 사단의 통폐합은 문재인 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루어진 군구조 개편은 모두 3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벌써 10여 년 전에 확정된 사안을 일정에 따라 최근에 시행한 것일 뿐입니다. 군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국방계획을 계속 추구해왔습니다. 국방계획을 최초로 조직적으로 추진한 정부가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 시기 추진한 국방계획이 유명한 1988년의 8.18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32년 전 일입니다. 8.18 계획의 핵심 과제가 군구조 개편입니다. 2개의 야전사령부, 즉 원주 1군 사령부와 용인의 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군 작전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도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김영삼 정부를 거쳐서 198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국방계획을 추진하였고 1988년 11월 1일부로 계룡대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준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해 2006년 최초로 국방개혁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 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장기적인 부대 구조 개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상군 구조 개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써 30여 년 전부터 검토해온 과제이고 이미 10여 년 전에 확정된 과제로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의한 전력 증강, 군 구조 개편 등도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화 시행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앞으로의 수도권 방어는 휴전선으로부터 서울에 이르기까지 지상군 병력을 알파, 브라보, 차리 방어선에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서울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공중전, 화력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방어선에 배치된 지상군 병력이 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승패가 결정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같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지상군, 즉 육군에서도 일찍부터 항공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드론법 부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핵과 막강한 화력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비라고 할 수 없죠. 누가 뭐래도 북한 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영상, 김정은의 두 얼굴, 전쟁과 평화, 북한의 핵 위협 대비, 미래 전쟁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의 결과와 영향 어떻게 대비할까 등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핵을 능가하는 5세대 기술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5G 통신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활용해 대한민국이 5대 핵 보유국과 잠재 핵 보유국 모두를 능가하는 5세대 전쟁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비파괴, 비살상의 전쟁 기술로 핵 보유국을 능가하는 전력을 갖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영상은 한반도 핵무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